안녕 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영상이에요. 이번에는 시험 전에 그 복습 차원에서 한번 부교재를 훑어보려고 해요.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세요. 우리 시험 범위 시작은 문화권이었죠. 세계의 다양한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문화들이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이 단원에서 공부했습니다. 페이지를 좀 넘겨보고, 자, 넘겨서 문화권이라는 의미 기억하지요? 그리고 그 문화권이 형성되게 되는 중요한 요인, 문화권이라고 하는 건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다. 그리고 그 자연환경, 인문환경 중에서도 문화권을 형성하는, 결정하는,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바로 종교다. 종교에 따라서 문화권이 많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했었지요. 네. 또 넘겨봅시다. 음. 첫 번째 문화권, 우리 동양 문화권 공부했었습니다. 동양 문화권, 지금 이 그림에서, 이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서 뭐가 발달해 있다? 벼농사가 발달해 있다. 그리고 이 벼라고 하는 작물, 쌀이 나오는 거죠. 아주 인구 부양력이 높아서 이 지역 인구 밀도가 높다.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뛰어난 작물이라서 이 쌀을 먹는 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 특징이 있었고요. 그 다음 동부아시아, 벼농사 발달해 있고요. 또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한자를 쓰고 있다, 한자 문화권이다라는 것도 이 동부아시아의 중요한 특징이었죠. 그 다음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가면, 아이고, 이런 게 써있네. 교통의 요충지이고, 그래서 동서양의 문화가 혼재되어 있고, 또 불교 신장의 비중이 높다라고 메모는 되어 있는데, 사실 동남아시아의 문화를, 종교를 불교로 한정짓기에는 아주 오류가 크죠. 우리 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또 남부아시아의 종교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부교재 13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네. 어느 나라부터 먼저 볼까? 필리핀 먼저 볼까요? 필리핀. 요 나라 필리핀이죠? 요 나라가 필리핀. 필리핀의 종교, 83%에 이르는 다수의 국민들이 기독교 믿고 있죠. 그리고 12%는 기타, 뭐라고 딱 단정 지을 수 없는 그런 종교 믿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 5%에 달하는, 그러니까 필리핀 국민 100명 중에 5명 정도는 이슬람을 믿고 있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만 또 나머지 100명 중에 5명 정도는 이슬람을 믿고 있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이 인도양을 거쳐서 이렇게 동아시아로 지나는 이슬람 상인들이 지나다니던 곳이라 필리핀에도 이슬람이 퍼졌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말레이시아 볼까요? 말레이시아. 여기랑 여기를 묶어서 말레이시아 라고 하죠. 말레이시아는 종교 다수가 61%의 사람들이 이슬람 믿고 있고요. 방금 얘기했던 이슬람 상인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이슬람 퍼졌고, 그런데 이슬람을 다 믿어요 라고 말하기에는 20%에 달하는 사람들이 뭘 믿고 있나요? 불교 믿고 있어요. 불교 신자도 꽤 많다. 그리고 9.2%, 약 100명 중에 10명은 기독교도 믿고 있다. 중요한 얘기네. 이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 특히나 이 섬나라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는 여러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목에 있어서 다양한 종교들이 분포하게 되었다라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다수이긴 하지만 불교 신자도 꽤 많고요. 기독교도 많아요. 그리고 여기 힌두교도 있네. 아주 다양한 종교들이 말레이시아에 믿어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인들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어디를 봐볼까? 미얀마, 타이 봐볼까요? 미얀마.
미얀마는 87%가 불교 믿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 국가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전 국민이 다 불교 믿는 건 아니네요. 6.2%에 달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믿네. 네. 그리고 4.3%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슬람도 믿고 있어요. 네. 이렇게 불교가 다수이지만 기독교, 이슬람도 믿고 있는 미얀마. 그다음 인도 가볼까요? 인도는 80% 사람들이 힌두교 믿죠. 그래서 우리는 인도를 힌두교의 나라로 알고 있어. 하지만 여기 중요하네요. 14%의 사람들이 이슬람도 믿고 있어요. 우와, 맞아. 사실은 이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 둘 사이에 힌두교와 이슬람으로 국가가 갈렸다라고 했는데 인도에도 여전히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15%나 있습니다. 그리고 2.3%의 기독교인이 있어. 인도는 주로 힌두교와 이슬람의 나라라고 기억하면 되겠네요. 파키스탄은 아주 일방적으로 96%나 되는 사람들이 이슬람 믿고 있어요. 파키스탄 그리고 3.6%가 기타 더하면 100. 파키스탄은 완벽한 이슬람 국가라고 할 수 있겠다. 또 네팔도 힌두교 국가죠. 힌두교를 81%가 믿고 있고 그 외에도 이슬람 일부 있네요. 그리고 9%나 되는 사람들이 불교 믿고 있다. 힌두교가 다수이긴 하지만 또 10% 정도는 불교, 그리고 5% 정도가 이슬람을 믿는 나라, 네팔이네요. 네, 이 정도 정리해 볼까요? 우리 수업 시간에는 필리핀 기독교, 말레이시아 힌두교, 이슬람, 그리고 뭐 인도 힌두교 이렇게 간단히 정리했었는데 그런 다수의 종교 이외에도 또 다른 종교들이 있으니까 그 소수 종교들도 조금 구분해서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네, 됐습니다. 이제 페이지를 또 넘겨볼까요? 이제 다음 유럽 문화권으로 갑니다. 유럽 문화권 유사한 계통의 민족과 언어가 분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트교를 믿는다. 그 크리스트교는 가톨릭일 수도 있고 가톨릭 주로 남부 유럽에서 믿지요. 그리고 개신교 주로 북서부 유럽에서 믿고 그리고 그리스 정교 동유럽에서 믿고 있지요. 그리고 근대 시민혁명을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이 많고 또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화, 산업혁명의 시작지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고요. 이런 다양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유럽에서 있었다라는 거지. 그리고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북서유럽 주로 앵글로색슨족, 게르만족 하는 사람들이 살고 개신교를 믿고요. 또 서한 해양성 기후 중요한 거죠. 서한 해양성 기후로 뭐가 호남 농업 그리고 낙농업이 발달했다라는 거 중요하게 수업 시간에 배웠고요. 네, 북서유럽. 그다음 남부 유럽으로 가면 남부 유럽 주로 라틴족 살고요. 카톨릭 신자 비중이 높죠. 그리고 지중해성 기후, 지중해 주변이기 때문에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서 수목 농업이 발달해 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화의 발상지이고 또 지중해성 기후와 그 그리스 로마 문화를 바탕으로 관광산업 발달했다는 얘기도 중요하게 다뤄졌었습니다. 그 다음 동부 유럽으로 가면 동부 유럽 슬라브족이 주로 살고 또 그리스 정교를 믿고 있다라는 거 됐고요. 그 다음 건조문화권 갑니다. 건조문화권 건조하기 때문에 농사는 거의 불가능하고 유목생활 또 오아시스 주변에서 일부 농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요즘 여기 포인트 기술과 산업이 발달하면서
관계시설을 이용한 관계농업 중요하죠. 그리고 관계농업을 하다 보니까 정착생활을 하는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그리고 이 건조문화권은 석유 굉장히 많죠. 전 세계 석유의 50%가 여기 있어서 그걸로 인한 석유를 팔아서 번 돈으로 지금 크게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지역 건조하기 때문에 차도르, 히잡 같은 전통 의복을 입고 있죠. 네, 이렇게 이런 사진들도 수업 시간에 다 봤죠. 다음 또 페이지를 넘기면 이 지역 이슬람교 건조 문화권은 이슬람교 문화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조한 기후 지역과 이슬람을 믿는 지역 거의 일치한다 했고, 이슬람 코란이라는 경전이 있고요. 또 소고기 안 먹죠. 돼지고기를 안 먹지. 미안해요. 돼지고기를 금기시한다. 그리고 모스크라는 사원에서 하루 5번씩 기도를 하고, 희사, 성지, 순례, 단식 같은 5가지 의무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 아프리카 문화권, 부족 단위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 여전히 많고, 유럽의 식민지를 겪으면서 유럽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 결정적인 증거를 우리 직선으로 생긴 국경선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 종교와 민족 간의 경계, 그리고 국경이 불일치해서 다양한 분쟁이 지금도 진행 중이다 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페이지 넘겨서. 그리고 이 열대기후 지역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문화권, 그 열대기후를 이용해서 플랜테이션 농업과 또 이동식 화전 농업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수업 시간에 정리했죠. 그 다음 아메리카 문화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메리카 문화권, 여기도 역시 유럽인이 진출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고, 그 이전에 있던 고유한 이 잉카 문명이라든지 아스텍 문명 같은 것들은 사라졌다. 안타깝죠. 그리고 유럽인에 의해서 플랜테이션 농업이 이루어졌고, 그 플랜테이션 농업의 노동자로 쓰기 위해서 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데려왔다는 얘기, 그리고 그 흑인까지 오게 되면서 이 남미 지역은 인종이 아주 다양해졌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브라질에 포르투갈이 온 거, 그리고 그 나머지 지역은 에스파냐의 식민지가 되었다라는 얘기도 수업 시간에 했었죠.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이 다양한 혼혈 인종이 형성되게 된 얘기 중요하게 수업 시간에 공부했었고요. 네. 그리고 앵글로 아메리카랑 라틴 아메리카 인종과 종교 또 산업의 차이 수업 시간에 잘 정리했었습니다. 넘겨서 또 북극 문화권을 안 했군요. 북극 문화권, 한대 기후가 나타나는 아주 추운 기후. 그래서 농사는 불리하다. 주로 사냥, 또 술록, 유목, 어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동물 가죽으로 만든 옷 입고 있고, 이들이 아직도 살고 있으나 현재 그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들이 이제 현대 사회 유럽 문화에 흡수되면서 숫자가 줄고 있다라는 얘기 했었고요. 다음 여기 오세아니아 문화권, 마오리족과 뉴질랜드 사람들이죠. 그리고 어보리진, 호주 사람들, 전통적인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땅에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인들이 침입하여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된 거고, 이 뉴질랜드에 사는 사람들, 호주에 사는 원주민들 기억하죠? 마오리족, 어보리진, 그 숫자가 많이 줄었다가 최근 원주민 보호 정책을 하면서 수가 증가하고 있고, 또 세계적인 목축업, 관광업 발달 지역이다 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또 넘어가 보자. 문화 변동의 의미와 양상 다 정리가 되었겠죠? 이 페이지 말고 뒷페이지에 가서 다시 한번 문화 변동의 양상, 그게 여기 먼저 해야 되겠구나. 문화 변동, 이전에 없던 걸 새로 만들어내는
발명과 이미 있었는데 알지 못하다가 찾아낸 거, 발견. 그리고 이 둘은 누가 남이 시켜준 게 아니라 그 사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 내재적 문화변동이라고 불렀고요. 또 마지막, 다른 사회에서 전해진 것 때문에, 다른 사회에서 전해진 것 때문에 변화하게 되는 것, 전파로 인한 문화변동. 이건 다른 사회에서 온 거기 때문에 외재적이다, 외재적 문화변동이다 라고 구분했었죠. 그리고 그 예시들도 공부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문화변동의 요인은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으로, 그리고 내재적 요인을 발명과 발견으로, 외재적 요인에는 전파가 있다라는 얘기, 중요한 얘기로 정리했었습니다. 그다음 문화변동의 양상. 두 문화가 합쳐져서 하나는 사라지고 하나만 남았다. 동화. 이 기존에 있던 문화가 사라졌기 때문에 문화 다양성에는 반하는, 문화가 사라지게 되는, 소멸되는 그런 현상, 문화 동화고요. 그다음 원래 있던 문화에 새로운 문화가 더해졌는데 둘이 합쳐지지 않고 각자 둘이 같이 있는 거, 문화 공존 또는 병존이라고 공부했었습니다. 그다음 원래 있던 문화에 새로운 문화가 들어와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문화가 탄생했다. 문화 융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문화가 탄생했으니까 문화가 다양해지겠죠? 문화 다양성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죠. 문화 융합이라는 거. 그리고 이 밑에 문화 변동의 양상의 사례들 중요하니까요.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했던 얘기들이 다시 한번 정리되어 있으니까 다시 확인하고요. 전통문화, 전통문화 중요하죠. 문화의 전체성을 가지면서도 우리 문화를 지키면서도 또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서 세계 속에서 우리 문화가 빛나고 또 세계와 어울릴 수 있는 비판적이고 주체적인 수용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다음 153쪽으로 가면 153쪽은 넘어갈게요. 여기에 문화 이해 태도 중요하죠. 수업 시간에 자세히 공부했었습니다. 문화 이해하는 태도는 문화에 우열이 없다, 우열이 있다, 이런 주장 둘로 처음 구분을 할 수 있겠고, 우열이 있다는 건 비교가 가능하다, 비교 가능해서 더 좋은 문화, 나쁜 문화가 있다 라고 구분하는 거야. 근데 우리 게 더 좋다 라고 우기는 것과, 아니야 우리 건 나쁘고 남의 게 더 좋다 라고 우기는 그런 문화 이해 태도, 둘을 구분했었죠. 우리 문화가 최고야, 둘이 비교했는데 너 거보다 내 게가 더 좋아 라는 거, 자문화 중심주의. 둘을 비교해서 좋고 나쁨이 있는데 내 건 나쁘고 남의 나라 문화가 더 좋아, 문화 사대주의라고 했었지요. 그 다음, 문화를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거다. 문화는 각자 다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고 그 문화가 가진 특수한 환경이나 맥락 등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되고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문화 이해 태도, 문화 상대주의, 이게 올바른 문화인식 태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4가지 문화 이해 태도 중에 제일 좋은, 제대로 된 문화 이해 태도죠. 그런데 문화 상대주의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극단적으로 빠지면 안 된다. 안 된다.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에 빠져서 보편 윤리에 어긋나는 보편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다 좋은 거다, 명예살인 같은 그런 것까지도 이해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태도는 옳지 못하지.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옳지 못한 태도다라고 공부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문화에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노력 필요하죠. 긍정적인 측면, 또 해결 방안, 문제점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다문화 정책, 용광로 정책과 샐러드볼 정책으로 구분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용광로 정책, 우리 문화에 타 문화, 우리랑 다른 문화를 다 녹여버려서 우리 문화로 하나로 합쳐지기를 바라는 다문화 정책이었고요. 샐러드볼 정책은 우리 문화, 또 우리와 다른 다양한 문화들이 다 같이 그 존재 가치를 가지고 함께 있는, 함께 하기를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문화 정책, 샐러드볼 정책이라고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상적 기반 비교해서 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겠지요. 다문화 정책. 다음 이 페이지는 넘어가서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는 거고요. 네, 국제사회 행위 주체들 중요하니까 확인하고요. 또 영토 및 자원 분쟁, 이거 지도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했고, 각각의 분쟁들의 간략한 구체적인 내용들 다 이해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단원에서 인구 밀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 환경이 다르고 또 그 환경에 따라서 기후 조건이라든가 지형 조건 같은 것들도 중요하고 사람이 살기 좋은 조건이어야겠죠. 그리고 쌀을 주식으로 먹는 지역이 인구 밀도가 높다라는 거, 또 중위도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다라는 것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뭐 했던가? 북반구에 인구가 더 많이 분포하고 있는 거. 육지가 북반구에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들 정리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 변화, 인구 변천 모델,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 수행평가로도 했던 부분이라 여러분 다 이해하고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1단계. 1단계는 출생률 높고 사망률 높아요. 그리고 인구 성장은 정체 중이다. 많이 낳는데 많이 죽어서 인구는 적다. 여기다가 메모 하나 해둡시다. 여기 인구가 높은 위치에서 많이 낳고 많이 죽어서 고위에서 높은 위치에서 정체하고 있어요. 고위 정책입니다. 많이 낳고 많이 죽어서 높은 위치에서 멈춰 있어요. 뭔 말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고위 정체기에 해당한다 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2단계. 출생률은 1단계랑 마찬가지로 여전히 많이 낳는데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산업이 진전되면서 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해서 전체 인구는 많이 낳는데 안 죽으니까 전체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죠. 인구 증가가 최고인 단계. 2단계죠. 그 다음 3단계가 되면 이제 출생률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여자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출생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또 사망률 낮기 때문에 인구는 증가하지만 2단계에 비해서 증가폭은 작다. 그 다음 마지막 4단계는 출생률도 낮고 사망률도 낮아요. 둘 다 낮네. 그래서 이 단계를 낮은 위치에서 정체하고 있다. 저위 정체기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이 고위 정체라는 말과 저위 정체라는 말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언급하지 않았었는데요. 여기서 추가합니다. 기록해 두고 공부하기 바래요. 1단계는 높고 고위 정체기. 4단계는 낮고 저위 정체기라고 구분할 수 있겠지요.
인구 변천 모델 중요하다고 수업 시간에 강조해서 했었습니다. 그 다음 인구랑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 공부했었죠. 인구의 자연적 증감을 나타내주는 인구 피라미드 유형, 피라미드형, 종형, 방추형 공부했었고요. 또 사회적 증감을 보여주는 인구 피라미드, 별형, 표주박형 공부했었습니다. 인구 출산과 출생률과 사망률 때문에 출생과 사망 때문에 인구 변동, 자연적 증감이고요. 사회적 증감은 전입과 전출, 주로 일자리를 찾아서와 관련된 사회적 증감을 이렇게 표현했었지요. 네, 자세히 확인하세요. 그리고 인구 관련된 용어들, 인구 부양비 공부했었습니다. 인구를 부양하는 건 열심히 일을 해서 세금을 내는 청장년층이니까 청장년층이 밑에 부모로 들어갈 거고, 그들이 돈을 벌어서 누구를 먹여 살린다? 노년층과 유소년층을 먹여 살리죠. 여기다가 표시했어야 되는군요. 청장년층이 유소년층과 노년층을 먹여 살려. 총 부양비가 110이다. 이러면 청장년층 100명이 유소년층과 노년층을 합친 110명의 인구를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가 커질수록 청장년층의 부담은 커진다. 청장년층 인구가 적고 유소년층, 노년층 인구가 많은 사회, 특히나 선진국으로 갈수록 노년층 비율이 커지죠. 그 노년층 비중이 커질수록 청장년층 부담도 커지는 인구 부양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다음 성비,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 그래서 여초, 남초가 나타나는 지역, 우리 수업 시간에 공부했었습니다. 여자가 많은 지역, 경공업이 발달한 지역, 서비스업이 발달한 지역. 남초 지역은 남자가 많은 지역, 중화학공업이 발달했거나 건설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 지역은 남초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공부했었습니다. 그 다음 노령화 지수, 노령화, 그 사회가 얼만큼 늙었냐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유소년층 인구에 비해서 노년 인구가 얼마냐라고 수치를 나타낼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총 인구를 연령 순으로 나타내었을 때 중간 나이, 중위 연령이 몇 살이냐에 따라서도 그 사회가 얼만큼 고령화되었는지, 노령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 합계 출산율, 여자가 평생 동안 몇 명의 아이를 낳을까? 잘 못 사는 지역일수록 아프리카 같이 경제개발이 더딘 나라일수록 합계 출산율 높고, 잘 사는 나라일수록 합계 출산율 낮다라고 공부했었습니다. 네, 됐고요. 그 다음 인구의 흡인 요인, 배출 요인도 공부했었죠. 인구를 끌어당겨서 인구가 증가하는 요인들, 인구를 배출해내는, 인구가 빠져나갈 수 없는 나쁜 조건들, 배출 요인으로 구분했었고요. 그리고 대륙별로 인구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이 얘기도 중요하게 다뤄졌었습니다. 확인하세요. 그 다음 유럽에서 이슬람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일어나는 변화들, 문제점, 또 해결 방안,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요. 그 다음 이제 자원으로 넘어갑니다. 자원의 특성 3가지 기억하지요?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 가변성. 또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편제성. 그리고 한정되어 있어서 언젠가 고갈될 수 있다. 유한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에너지 소비 비중, 이것도 랭킹 3위 기억하라고 했죠.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자원, 석유. 그 다음 2번째로 석탄, 그리고 3번째로 가스 많이 쓴다고 했었습니다. 석유는 주로 수송용, 자동차 연료로 많이 쓴다고 했고요. 석탄은 산업용, 주로 제철 산업에 많이 쓴다고 했고, 또
뭐였죠? 발전소, 발전용으로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가스는 우리 집 도시가스로 난방해요. 가정용으로 많이 쓰이고요. 난방. 또 일부 산업용으로도 쓰인다 라고 했었습니다. 넘어가서 이 지형들, 자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형을 알아야 된다 라고 해서 안정 육계와 고기 습곡산지 그리고 신기 습곡산지 어디에 분포하는지 공부했었습니다. 신기 습곡산지가 분포하는 곳 알프스 산맥, 카카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그리고 여기 태평양을 돌아서 쭉 이렇게 표시해야겠네요. 그래서 여기 안데스 산맥 신기스국 산지, 로키 산맥 신기스국 산지, 그리고 일본 동쪽에 화산 지진 많고 필리핀 쪽에 화산 지진 많고 또 뉴질랜드도 신기스국 산지가 분포한다 수업 시간에 했고요. 네. 그 다음 이 판의 경계 부분에서 떨어진 요 중간 지역은 고기 습곡산지가 분포하는 지역이죠. 고기 습곡산지는 그 이름을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했다. 왜냐? 산이 높지 않기 때문에. 산의 연속성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산지의 연속성이 낮은 이 고기 습곡산지에 석탄 매장되어 있다고 공부했었고요. 그리고 판의 경계에서 제일 멀어진 지역, 그 지역, 대륙의 가장 안쪽 지역, 안정육해가 분포한다. 대륙의 내부, 안쪽에 있고요. 판의 경계에서 멀리 떨어진 순상지라는 지형들로 표현이 된다. 이 지역에는 철광석 분포한다. 라고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요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호주에 있는 거죠.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에서는 석탄을 수입해 온다 라고 했고요. 또 미국 동부에 있는 에팔레치아 산맥 여기에요. 여기도 고기 습곡 산지가 있어서 석탄이 난다 라는 얘기. 그 다음 신기 습곡 산지 중생대 말 신생대 조산 운동으로 형성되어서 석유, 가스, 구리 등이 매장되어 있다. 산이 높고 험하고 산지의 연속성이 강해서 유명한 이름을 떨치는 산들이 이 신기스콕 산지다 라고 했고요. 화산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 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석유의 이동과 생산, 석유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나고 미국과 동아시아 지역이 많이 사용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서남아시아에서 출발한 화살표가 이렇게 동아시아로 또 이렇게 넘어가서 미국으로 들어가면 이거 석유다 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 석탄, 주로 여기 호주 동부에서 생산된 석탄이 동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굵게 올라오면 이게 석탄이다. 그리고 석탄은 중국에서 많이 생산하고 중국에서 많이 소비한다.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치해서 국제적 이동량이 적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대로 석유는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치하지 않아서 이동이 많다라고 얘기했었죠. 네. 그 다음 마지막 가스. 이게 가스냐 석유냐 그 구분은 주로 이 화살표 가지고 한댔고요. 미국에서 화살표가 밖으로 나가면 가스다. 또 러시아에서 생산된 가스가 유럽으로 갈 때는 파이프라인으로 간다. 그리고 서남아시아 지역, 여기 페르시아만에서도 가스 많이 나는데 그게 이렇게 이동할 때는 LNG선을 타고 이동한다 라는 얘기들 했었죠. 그 다음 자원 분포와 소비에 따른 문제, 자원과 관련된 문제 4가지 정리할 수 있는데요. 우선 자원이 편제되어 있어서 그 자원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난다 라고 했고요. 그 자원을 가진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원을
무기화하는 거, 자원 민족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자원 민족주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는 진짜로 자원이 없는 나라죠. 우리나라 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 이 자원 민족주의에 대응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결 방안 정리해 볼까요? 우선 우리는 없으니까 아껴 써야죠. 아껴 쓴다. 또 특히나 석유가 문제니까 석유 같은 거 우리가 대체해서 쓸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한다. 그래서 이 뒤쪽에서 우리 신재생에너지를 배웠었죠. 그 다음 세 번째. 사우디 같은 나라가 그걸 가지고 너네 내 말 안 들으면 석유 안 준다? 라고 협박하면 그래? 그럼 너 말고 딴 나라에서 하지.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 아이고 미안해요. 우리가 석유를 다양한 나라에서 수입해 오면 돼. 여러 나라에서 수입한다 그 얘기예요. 석유 수입국을 다양화해서 사우디가 비싸게 부르면 이라크에서 수입하지. 러시아가 기분 나쁘게 하면 딴 데서 사지. 이러면 되는 거죠. 수입국 다양화, 수입국 다변화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다변화, 다양화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 네 번째, 그러면 아예 우리가 개발하자 그거야. 외국에 석유가 있을 만한 곳, 해외에서 직접 우리가 석유를 캐는 거야. 해외 자원을 직접 개발해요. 석유가 들어있을 만한 땅을 찾아서 그 개발권을 우리가 돈 주고 사오는 거죠. 남의 나라가 캔 걸 사오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캐는 게 더 싸게 먹힐 수 있으니까. 해외 자원을 직접 개발하는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고요. 지금 우리 정부가 활발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자원 민족주의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 방안,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자원 아껴 써야 된다라는 얘기하면서 가채연수도 공부했었죠. 가채연수 얼마 남지 않아서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껴 써야 된다. 자원 고갈 문제, 그리고 화석연료에 따른 환경 문제, 그리고 에너지 소비 격차 문제, 이런 것들도 수업 시간에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신재생 에너지를 제대로 알고 개발해서 써야겠다. 수력발전, 폭력발전, 태양광, 지열, 해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제대로 공부했었죠. 수력발전, 유량이 풍부하고 낙차가 큰 지역이어야 되겠다. 그런 지형은 주로 빙하 지형이 발달한 곳에 있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캐나다 같이. 그 다음 풍력, 바람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바람이 꾸준히 일정한 바람이 부는 지역이 유리하겠다.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그래서 풍력 발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편서풍이라고 하면 북서유럽이 되겠지요. 북서유럽, 독일이나 덴마크 같은, 또 프랑스 이런 나라들,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그런 나라들에서 풍력 발전 활발히 사용 중이에요. 그 다음 태양광,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거고, 태양이 많이 비춰야 되기 때문에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오면 안 되겠죠. 강수량 적고 일주량 많은 건조 기후에서 유리하고, 또 이탈리아 같이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곳도 유리하겠다. 그 다음 지열 발전, 지구 내부의 열을 가지고 전력을 생산하는 거죠. 주로 화산이 있는 곳, 그 땅 속에 뜨거운 에너지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발전을 합니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주로 신기습곡 산지, 판의 경계 부분이 유리하겠다.
그 다음 해양 에너지,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 조력 발전. 조력 발전. 그 다음 파랑 에너지, 파도 얘기하는 거죠. 파도를 이용한 파력 발전. 그리고 빠른 바닷물, 를 이용한 조류 발전 같은 것들이 있다. 그 다음 바이오 에너지, 식물이나 미생물을 분해시켜서 발효시켜서 얻은 메탄, 에탄올 같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런데 얘네들의 원료가 되는 옥수수 같은 거 인간의 식량이기 때문에 국제 식량 가격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시험 범위를 모두 정리해 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마칠게요.